안녕하세요. 전일 HLB가 폴체 본계약이 연기되었다는 공지사항을 하고 오늘 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에 이렇게 하락폭이 더 기울어졌는데요. 주가가 하락하니까 공포심리를 조장하는 카더라 찌라시가 한번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팩트 찌라시는 거릅니다. 제 구독자님들로 저와 성향이 비슷할 테니 이런 걸 누가 믿나 하시겠지만 먹히니까 세월이 지나도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로 써먹는 겁니다. 찌라시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하는데요.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2019년 8월 20일에 에스모 루머 관련해서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한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핵심은 에스모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팩트가 있지만 그 팩트 조그만 거랑 그 다음에 그 숨어있는 그 팩트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악성 루머인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에스모 일반적인 논문 제출 기간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데드라인인데 이때까지 대부분 논문들은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제출을 했겠죠, 기업들이. 그런데 여기 HLB 같은 경우에는 레이트 브레이킹 앱스트랙으로 사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데드라인이 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제출을 하면은 오케이예요. 하지만 이거 사실은 숨기고 요 데드라인만 언급을 하면서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 에스모에 HLB 논문이 없더라. 이거 논문 제출을 안 했다. 얘네 논문 제출 안 했다라고 해서 악성 루머가 나온 거죠. 하지만 그 HLB 같은 경우에 사전 승인을 이거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이 마감 기간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서 내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악성 루머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숨기고 다른 정보 팩트를 기반으로 한 찌라시 정도가 돼야지 낚일 수가 있는데 아무 팩트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고 그냥 카더라 찌라시는 그냥 믿기에는 조금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모 이런 같은 경우에는 좀 낚일만 하죠. 왜냐, 내가 이런 정보들을 알지 못했다면은 낚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 주가가 오늘 안 좋죠. 안 좋은데 펄체인 본계약 연기에 매도 결심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은 이게 주가가 하락하니까 또 찌라시에 놀라가지고 매도를 하는 것은 좀 감정적인 합리적이지 않은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에 또 뉴스 기사 나왔는데요. 지금 옵티머스가 5천억대 자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1,000억대의 투자를 받은 대표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17년 전에 미량 조폭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집중 투자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씨가 그 사내이사도 아니고 대표이사로 등록된 10곳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들어간 업체 20곳 중에 10곳이니까 50%가 이 씨의 회사로 들어간 거죠. 자금의 50%. 자금이 아니라 이 회사 개수의 50%. 그리고 옵티머스 자산운용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혁진 전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은 2009년에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을 세웠어요. 여기에 대표가 여기 보이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표 이혁진 씨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했던 것은 그 설립 당시에 이서진 씨를 상무로 영입해 배우거든요. 그래서 유명세를 탄 다음에 국회의원 후보로도 출마했는데 낙선을 했고 그 다음에 18대 돼서 문재인 캠프 금융정책 특보도 지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름을 바꿨거든요. 2015년에 AV 자산운용으로 바꾸고 그 다음 2017년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게 2009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온 옵티머스의 히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 대표는 2018년 배임 횡령 사건으로 해임이 되고 지금의 김재현 대표로 교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유명한 사람들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최동훈 전 검찰총장 등을 자문단으로 두고 있었다. 이전에 배우를 뒀던 거랑 또 여기는 이렇게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혁진 씨는 지금 이제 해임이 됐고 김재현 씨가 대표로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자금들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 밀양 출신 이모 씨에게 1,000억 이상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분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그 다음에 2,700억 원을 펑펑 썼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일 사모펀드 사고 났다 기사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2,700억 있죠. 5,000억 원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이런 대부업체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넣은 겁니다. 이름들을 보면은 컨설팅 업체, 그 다음에 캐피탈 대부업체,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펀드들이 지금 문제가 많은데 KB증권이 판매한 1,000억 원 규모 무역금융펀드 DLS가 투자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KB만 아니라 운해은행도 일부 환매가 연기된 게 뒤늦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환매 중단 규모는 500억 원 추정이 된다고 하고, 이거는 이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세계 교역, 무역이 잘 안 돼가지고 회수에 문제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 문제의 대장은 라임이죠. 라임은 얼마를 손실냈냐?
1조 7천억 원대의 자산 운용 원금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라임 자산 운용은 펀드가 많았거든요. 뭐 모펀드 4개, 자펀드 173개, 황매 중단을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문제들이 뭐뭐 있었냐, 폰지 사기, 수익률 조작, 불안전 판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투자금을 받아서 부실기업 대부업체로 다 돈이 흘러 들어갔다. 2,700억 원이 들어갔죠. 그래도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기 금감원에서 라임 무역펀드 100% 물어주라라고 나왔습니다. 98% 손실난 펀드를 속여 팔았기 때문에, 이미 손실난 거를 속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금을 받아서 내 운영을 잘 못해서 손실이 났습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사기였다 라고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럼 누가 물어주는 거냐? 운용사냐 아니면 판매사냐? 판매사가 100% 물어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이제 근거를 뭐라 들었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펀드 가입할 때 잘 알고 했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펀드 상황 등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 그러니까 속였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판매사가 잘못 판 거다, 속여서 판 거다 라고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요게 돈을 넣은 시점에 이미 투자금의 76%에서 98%가 부실화된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문제는 이걸 팔 때 신한금투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신한금투도 인지하지 못했다면은 보상을 운영사가 해야 되겠지만은, 신한금투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걸 팔았기 때문에 판매사가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안서는 라임이 썼겠죠. 라임이 투자 제안서를 썼는데 거기는 수익률, 투자 위험 등 이런 정보들을 속여서 기재를 했고요. 이게 다 합치니까 11가지 정도가 된다고 해요. 다만 금감원 분쟁 조정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락할지를 봐야 되는데요. 투자자는 받아들이겠죠. 하지만 판매사는 어떻게든 돈을 물어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20일 내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라임의 사례가 옵티머스에도 해당이 되는가 보면은, 판매 시점에 운영사가 제대로 투자하고 있었다면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판매할 때는 제대로 되었는데 나중에 손실 감추기 위해서 엉뚱하게 했다면은 이거에 의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아니고요. 다른 근거를 대겠죠. 법리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또 가져와서 적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볼 때 로그 스케일로 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설명에 보면은 일반 그래프가 있죠. 이건 리니어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라고 하는데, 과거는 거의 이제 일직선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구나, 요때 엄청나게 급등을 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로그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전이랑 다르죠. 리니어 스케일은 이게 완전히 이렇게 가파르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냐? 리니어 스케일은 절대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로그 스케일은 상대적인 수익률이 세로축이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는 절대적인 금액, 로그 스케일은 상대적인 수익률. 그래서 이 높이 차이는 뭐냐? 같은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요, 비율의 차이. 같은 비율만큼 상승이 일어나야 그래프에서 높이가 같아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간단한 예시가 있는데요. 이제 100달러가 상승을 해서 1000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일매일 100달러씩 올라요. 9일 동안 200달러, 300달러, 4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도달합니다. 이거를 일반 그래프로 본다면은 이게 100달러씩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보일 때는 이렇게 보일 겁니다. 100달러 기준으로 동일한 높이의 상승폭이 일반 그래프에서는 그려지겠는데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100달러가 200달러가 되는 것은 수익률이 100%죠. 하지만 200달러가 300달러 되는 것은 수익률이 50%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기울기가 가격 폭으로 하는 게 맞는가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죠. 100에서 200은 100% 수익률인데, 200에서 300은 50% 수익률인데, 이거 기울기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게 또 가파르고 이게 조금 더 이렇게 꺾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쓰는 게 로그 스케일이고요. 여기서 설명 있죠. 100달러 상승은 이제 100에서 200 갈 때는 100%인데, 900달러에서 1000달러 갈 때는 11% 상승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스케일에서는 가격으로 하니까, 절대적인 가격 금액으로 하니까 그냥 100달러씩 계속 증가를 하는 거지만, 로그 스케일에서는 이게 조금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꺾이나요? 이렇게 꺾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높이가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제 1000달러가 됐어요. 100달러에서 200달러가 된 거랑 1000달러가 2000달러가 되는 거랑 로그 스케일에서는 이 높이가 똑같은 겁니다. 로그 스케일에서는 이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죠? 수익률 측면에서 100% 상승하는 거니까. 물론 가격 폭 입장에서는 100달러 증가한 거랑 1000달러 증가한 거랑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제가 키움 차트에서 로그 스케일 차트로 바꾸는 법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리니어 스케일, 밑에 거는 로그 스케일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서 이 뒤에 거를 좀 잘 보기 힘들었던 적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로그 스케일로 바꾸면 뒤에도 이렇게 이 폭에 따라서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상승률, 이거는 가격, 절대적인 가격 기준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